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권. 9권에서는 한일협정 체결 이후부터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는 1972년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 왜 일으켰나에 대해 살펴본다. 박정희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내세워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지, 왜 7-4 남북 공동성명 후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10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 이후 유신 체제의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신군부 체제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크게 바뀔 때까지 15년이 걸렸다. 15년간의 철권, 강권, 포갑 그리고 헌법유린의 통치 시기의 시작을 1972년 10월 17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을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유신의 망령이 다시 등장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에 퍼져나간 박정희 신드롬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5년경에 시작돼 특히 IMF 구제 금융위기 때부터 막 퍼져나간 박정희 신드롬은 한반도 평화에 재앙을 가져온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크게 작용했다. IMF 위기 이후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또는 경제 대통령 비슷한 식으로 그 사람만 다시 출연하면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한때 있었다. 그런데 과연 박정희 집권 18년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박정희를 경제 대통령으로 봤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우선 1963년, 1967년, 1971년 대선표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선거들 중에서 반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이 응용된 선거라고 볼 수 있는 1978년 12-12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한테 득표율에서 졌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박정희 신드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신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배경까지 살펴봐야 한다. 1972년 10월 17일. 그야말로 돌연히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오후 6시경에 탱크 부대가 중앙청으로 가고 계엄군이 태평로, 중앙청 일대에 포진했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까지 접수한 계엄군은 공화당사도 접수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라디오에서 박정희의 특별 선언이 나왔다.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식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부터 한 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10월 27일이라고 쿠데타 열흘 후라고 날짜까지 정해놓았다. 사실 열흘 후라고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 제1호가 나왔다.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 외외 집회,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쿠데타 발생 5일 후에 비상국무회의가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기구는 박정희가 1인 독재를 하는데 당장 필요한 법들을 비상국무회의라는 허수아비 기구에서 날치기로 통과보다도 더 신속하게 뚝딱뚝딱 통과시킨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신 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 투표에서 찬성이 91.5%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는데 이 선거의 이러한 공산주의식 결과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시 국민투표일이던 11월 21일까지 계엄하에 살벌한 분위기에서 모든 매체는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방송을 하고 모든 보도 매체가 유신체제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그것도 한 달 넘게 방송을 해댔다. 군대에서 이루어진 투표에서도 많은 의혹이 있었다.
군대의 투표율이 100%로 나왔는데 부대의 상급자들이 강제로 찬성의 표를 하도록 한 정황들이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선전, 홍보에 더해 정당 참관 인재가 폐지된 상태에서 대리 투표 같은 것이 부지기수로 이루어지는 등 개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찍어줄 사람들을 중앙정보부가 통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후보를 뽑는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 2359명이 체육관에 모여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무려 박정희 찬성률이 99.9%로 박정희가 장충체육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유신 쿠데타 후 치러진 1973년 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신 쿠데타 이후 정당법의 개정으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이른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그 전까지 금지되었던 무소속의 출마도 허용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권은 전체 219석 중 최소한 전 의석의 3분의 2인 146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복수의 야당과 무소속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야당을 분열시키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38.7%, 신민당은 32.5%를 득표했으나 의석은 여당이 146석, 신민당이 52석으로 기이한 형태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유신헌법은 주권제민도, 세권 분립도, 천부기본권도 부정한 헌법이었다. 법관 추천회의제를 폐지하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으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고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회의 일수를 줄여버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긴급조치권을 갖게 되어 입법부의 역할은 제약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의 왕들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유신체제는 과연 박정희의 죽음으로 흘러가버린 머나먼 과거의 옛이야기 정도로 여겨도 되는 것일까? 결코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고 작가는 말한다. 유신체제를 떠받치고 그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부와 거대한 힘을 비축한 세력과 그 후에 들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에서도 이 점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이 지금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결국 이 세력들은 박근혜 같은 사람이 청와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체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유신체제가 무너진 지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살아는 현실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다.